2010년 4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진 계절이었죠. 하지만 서울의 한 낡은 적벽돌 빌라 3층, 그 좁고 어두운 복도에는 봄 기운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 끝에 68살의 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짧게 볶은 파마머리에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옷차림만큼 밝지 못했습니다. 양손에는 보자기로 꽁꽁 싸맨 무거운 반찬통 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갓 담근 파김치와 아들이 좋아하는 쇠고기 장조림, 그리고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간장게장이 들어있는 통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오느라 팔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을 생각하며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경쾌한 벨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대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신혼인 아들 내외가 늦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화장실에 있어서 못 듣는 건 아닌지 싶어서였죠. 민수야, 어미다. 안에 있니? 조심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복도의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 통화할 때만 해도 집에 있을 거라고 점심때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잠깐 장을 보러 갔나? 아니면 산책이라도 나간 게야? 순자 씨는 바닥에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문 앞을 지켰습니다.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무미건조한 기계음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걸어보았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약속이나 한 듯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황. 순자 씨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치 끝에 딱딱한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해졌죠. 복도 창문 너머로 벚꽃잎 하나가 춤을 추듯 날아들어와 순자 씨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 잎을 멍하니 바라보던 순자 씨는 문득 지난주 상견례 때 보았던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던 그 아이. 고아로 자랐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모습의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이제 내가 내 친정 엄마가 되어주마라고 약속했었지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는지 며느리는 순자 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둘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새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복도에 길게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순자 씨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막 골목 어귀에서 아들 내외가 웃으며 걸어올 것만 같아서였죠. 어머니,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고 달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파마머리를 한 중년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쭈그려 앉아있는 순자 씨를 보고 흠칫 놀라며 물었죠. 아니, 누구세요? 아침부터 계속 거기 계시던데. 순자 씨는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302호 사는 민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애들이 잠깐 어디 나갔나 봐요. 연락이 안 돼서. 그러자 옆집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순자 씨를 훑어보았죠. 302호요? 거기 이사 갔는데요? 순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네, 이사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들 지난달에 결혼해서 여기 신혼집 차린 건데. 그럴 리가요. 옆집 여자는 혀를 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 이삿짐 트럭 와서 짐 싹 다 빼갔어요. 얼마나 요란하게 짐을 나르던지 잠을 다 설쳤다니까요. 야반도주하는 사람들 마냥 후다닥 나가던데요. 순자 씨의 손에서 들려있던 핸드폰이 탁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야반도주라니. 어제 새벽에 짐을 뺐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웃으며 통화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민수가 이사를 갔다고요? 순자 씨가 다급하게 여자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자는 귀찮다는 듯 팔을 빼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다니까요.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나 원참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가나? 쯧쯧. 옆집 여자가 계단을 내려가고 나서도 순자 씨는 한참이나 굳게 닫힌 302호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어락의 숫자를 눌러보았습니다. 아들의 생일, 며느리의 생일, 결혼기념일. 하지만 문은 삐비빅 소리를 내며 빨간 불만 깜빡일 뿐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순자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미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식어버린 장조림 국물처럼 순자 씨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온 봄바람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꽃무늬 보자기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순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복도에 깔린 어둠이 순자 씨의 마음처럼 짙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적막했던 빌라 골목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옹 마이너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창문을 타고 넘어와 순자 씨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지 30분 만이었죠. 여기 신고하신 분 계십니까?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순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경찰관 양반,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옆집 여자는 이사를 갔다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경찰관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겨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코를 찌른 것은 향긋한 신혼집의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순자 씨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아기자기한 신혼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구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신문지와 옷가지들이 뱀 허물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난장판이었죠. 이게 다 뭐란 말이냐? 순자 씨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새카만 냄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불 위에 있었는지 내용은 다 타버리고 검은 재만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불이 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죠. 그때 젊은 경찰관 하나가 거실 탁자 위를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십시오. 경찰관의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그 종이에서 풍기는 불길한 기운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찍힌 빨간색 압류, 독촉이라는 글자들. 그것은 바로 빚독촉장이었습니다. 카드 회사, 대부업체, 심지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채. 사무실에서 날아온 살벌한 경고장들이 식탁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다 돈 내라는 소리요? 순자 씨가 덜덜 떨며 묻자 나이 든 김 형사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보아하니 빚이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세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연체가 시작됐네요. 어제 야반도주했다는 게 아무래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친 것 같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다던 아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알뜰하다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빚이라니요. 도망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민수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야무진데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순자 씨는 김 형사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형사의 제복을 구깃구깃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형사의 소매를 적셨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애들 좀 찾아주세요. 빚이 있으면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시골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줄 테니까 제발 우리 민수 좀 찾아만 주세요. 네, 험한 꼴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발이요. 순자 씨의 애타는 절규가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성인들이 제 발로 나간 경우 뚜렷한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가출인 수배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김 형사는 순자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잠적한 사람들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댁에 가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다리라니요. 내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발 뻗고 기다려요.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널브러진 독촉장들이 마치 붉은 입을 벌리고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한 구석, 결혼식 사진 액자가 엎어져 유리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위로 깰 수 없는 악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탄내와 먼지 냄새, 그리고 퀴퀴한 빛, 서류의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순자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2010년의 그 봄날, 며느리와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뒤로 순자 씨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지만 세상의 시계는 야속하게도 부지런히 돌아 2020년이 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재래시장의 한 구석, 순잔의 칼국수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 안은 점심시간을 맞아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 끓는 구수한 냄새와 겉절이 담그는 매콤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고
좁은 가게 안은 손님들이 들이마시는 면발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연 수증기 사이로 이제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버린 칠순의 노파가 보였습니다. 바로 순자 씨였습니다. 10년 전 검은 파마머리였던 그녀는 이제 하얗게 센 백발노인이 되어 있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고랑이 깊게 패어 마치 말라비틀어진 대추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칼국수 그릇을 쟁반에 담아 손님 테이블로 날랐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이 걸을 때마다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버텨냈습니다. 여기 칼국수 나왔습니다. 겉절이 모자라면 말씀하시고요. 그녀는 국수를 내려놓자마자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습관처럼 무언가를 꺼내는 그 손길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신성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손바닥만한 코팅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얼마나 많이 만지작거렸는지 모서리가 닳고 닳아 둥글게 변해버린 사진이었죠. 순자 씨는 국수를 먹으려 젓가락을 들던 40대 남자 손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손님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손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없으십니까? 제 아들놈인데 이름은 강민수라고 하고요. 키는 175 정도에 눈매가 아주 선한 편인데 손님은 입안에 든 국수를 우물거리며 사진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할머니, 밥 먹는데 자꾸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모른다니까요. 이 시장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순자 씨는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나 해서. 네,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익숙한 거절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지난 10년간 수만 번은 반복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 테이블의 중년 여성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세댁, 혹시 이 얼굴 낯이 익지 않아? 10년 전 사진이라 지금은 좀 늙었겠지만 그래도 본판은 어디 안 갔을 텐데. 여성 손님 역시 난처한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글쎄요. 할머니, 벌써 몇 년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물어보셨잖아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다면서요. 순자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다시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랬던가. 미안여,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순자 씨는 주방 구석의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육수 솥 앞이라 열기가 후끈거렸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전국의 점집이란 점집은 다 찾아다녔고 사람을 찾아줍니다라는 심부름 센터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좋기 넘었습니다. 밤이면 아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다 깨어 베개를 적셨고 낮이면 혹시나 시장통에 아들이 나타날까봐 한시도 가게 문 밖을 주시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살아는 있는 거지? 밥은 굶지 않는 거지? 순자 씨는 앞치마 위로 가슴을 꾹꾹 눌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와 아들이 야반도주했다는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가슴 한복판에 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갔다던 경찰의 말도 다 잊고 살라던 이웃들의 위로도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직감으로는 분명 무슨 사단이 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때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리며 우체부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어르신, 등기 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해요. 빨간 헬멧을 쓴 우체부의 목소리가 왁자지껄한 가게 소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등기, 나한테 올 게 없는데 또 법원에서 빚독촉장 날아온 건가?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빚을 갚느라 10년을 허덕였지만 아직도 가끔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독촉장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우체부 김 씨가 건넨 누런 봉투를 받아든 순간 순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발신인 주소. 그것은 법원도 대부업체도 아니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여 자교도소. 순자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도소라니. 내 평생 경찰서 문턱도 안 넘어본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편지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단가? 순자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수신인은 분명 박순자 본인이 맞았습니다. 시장통의 소음이 순식간에 멀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지난 10년의 침묵을 깨고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말입니다. 식어가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순자 씨의 불안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체부 김 씨가 건넨 등기 우편물을 받아든 순자 씨의 손은 마치 중풍이라도 든 사람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의 말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요란했지만 순자 씨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청주여 자교도소라는 7글자만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어르신? 여기 수령인 서명 좀. 우체부 김 씨가 내미는 전자서명 기계를 멍하니 바라보던 순자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렁이가 기어가듯 겨우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우체부가 헬멧을 고쳐 쓰고 횡하니 가게를 빠져나갔지만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김치 좀 더 줘요. 이모, 물은 셀프야?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아우성쳤지만 순자 씨의 온 신경은 누런 서류 봉투의 뒷면에 꽂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 적힌 세 글자. 수령번호 3840김. 미영이. 순자 씨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년 전 아들과 함께 증발해버렸던 며느리.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난데없이 교도소라는 끔찍한 곳에서 날아온 것입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우리 착한 미영이가 감옥에 갔을 리가 없어. 빚쟁이들 피하다가 무슨 사단이라도 난 건가? 순자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다시 한번 벅벅 문질러 닦고는 조심스럽게 봉투의 끝을 찢었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갱지로 된 편지지 한 장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 낯익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예단 들어오던 날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쓴 편지와 똑같은 필체였습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놀라셨죠? 저 지금 청주에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민수 씨에 대해서 꼭 좀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단 몇 줄의 짧은 편지였지만 그 내용은 순자 씨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수 씨에 대해서 순자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아들 민수에 대한 언급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보통 부부가 함께 도망쳤다면 저희 잘 있어요 라거나 민수 씨랑 같이 있어요 라고 해야 할 텐데 민수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니요. 그 문장에서 풍기는 불길한 뉘앙스가 순자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순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편지지가 바닥에 떨어져 국물 자국이 묻었지만 주워 담을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국수를 먹던 손님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순자 씨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물 좀. 순자 씨는 타는 듯한 목마름에 헐떡였습니다. 청년이 떠다 준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소식이 고작 감옥에서 온 편지라니. 게다가 아들의 안부는 한마디도 없이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니. 민수는 어디 간 거야?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지?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잡혀서 몹쓸 짓을 당했나? 아니면 병이라도 들어서 죽었나?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순자 씨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오늘 장사 접습니다. 다들 미안해요. 돈 안 받을 테니 그냥들 가쇼. 순자 씨는 손님들을 쫓아내듯 내보내고 가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쾅 하고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불이 나게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을 세어볼 겨를도 없이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이 죽어가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기다려라, 미영아. 내 지금 간다.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내 아들 민수 어디다 팔아먹고 너 혼자 거기 들어가 있는 건지. 순자 씨는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청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10년 전 그날처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순자 씨의 젖은 어깨 위로 무거운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접견 대기실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색빛 시멘트 벽에서는 왠지 모를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고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소독약 냄새가 순자 씨의 속을 더욱 메스껍게 만들었죠. 순자 씨는 대기실 의자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땀으로 축축해진 손수건을 비틀어 짜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3840번 접견인, 들어오세요.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교도관의 딱딱한 목소리에 순자 씨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기세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순자 씨는 이를 악물고 철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접견실 안은 생각보다 좁고 삭막했습니다. 가운데에는 두꺼운 투명 아크릴 유리벽이 가로막혀 있었고 그 너머로 또 하나의 철문이 보였죠. 순자 씨는 유리벽 바로 앞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꼬부랑 할머니였지만 그 너머를 응시하는 눈빛만큼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커덕 마이너스 마침내 반대편 철문이 열리는 육중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의 감시를 받으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가슴팍에 3840이라는 하얀 명찰을 단 여자.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한 그 여자는 바로 10년 전 사라졌던 며느리 김미영이었습니다. 헉! 순자 씨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수줍음 많고 잘 웃던 새색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죠. 미영은 유리병 너머의 순자 씨를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너무나도 덤덤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자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건조하고 차가운지 순자 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미영도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너 미영이냐? 내 며느리 미영이 맞냐? 순자 씨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말조차 제대로 잇기 힘들었죠. 미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늙으셨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건넨 첫 인사가 고작 늙으셨어요라니요. 순자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나쁜 년아.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10년이다, 10년. 감쪽같이 사라져서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감옥에서 보자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민수는 어디 갔어? 왜 너 혼자 여기 있는 거야? 순자 씨는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하려는 듯 다가왔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며느리, 아니 낯선 여자만이 보일 뿐이었죠. 순자 씨의 절규에도 미영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해서 날뛰는 순자 씨를 구경하듯 관찰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검고 깊어서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시간 없어요. 저 면회 시간 10분밖에 안 줘요. 미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민수 씨,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순자 씨는 민수라는 이름에 흠칫하며 유리벽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화기를 다시 귀에 바짝 댔습니다. 그래, 민수,
내 아들 민수 어딨냐? 같이 도망간 거 아니냐? 너만 왜 여기 있어? 민수는 밖에서 옥바라지라도 하는 거냐? 순자 씨의 물음에 미영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리벽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자 씨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의 시선이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미영의 입술이 천천히 달싹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못 와요. 못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바쁜 거냐? 아님 어디 아픈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미영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민수 씨 이제 세상에 없거든요. 뭐라고? 순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죽었다는 말인가요? 순간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뇌가 정지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져 툭 하고 놓칠 뻔했죠. 거짓말이지? 우리 민수가 왜 죽어? 건강하던 애가 왜 죽어? 너 지금 나 놀리냐? 순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유리벽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10년 전 그날 우리가 야반도주했다고 생각하셨죠? 빚 때문에 도망갔다고? 후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빚은 있었죠. 하지만 도망은 저 혼자 갔어요. 민수 씨는 집에 있었거든요. 순자 씨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니. 텅 비어있던 그 집에, 경찰도 자신도 보지 못했던 그 집에 아들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집에 민수는 없었어. 텅 비어 있었다고. 미영은 서늘한 눈빛으로 순자 씨를 빤히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있었어요. 아주 깊은 곳에 어머니가 밟고 서 계셨던 그 바닥 아래에 말이에요. 그 순간 접견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 아래? 자신이 밟고 서 있었던 그 바닥 아래? 미영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만난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미소였습니다. 순자 씨는 공포와 경악으로 굳어버린 채 눈앞의 여자가 뱉어내는 끔찍한 진실의 서막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잔혹한 비극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민수가 왜 죽어? 내년이 지금 나를 놀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순자 씨는 수화기를 쥔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좁은 접견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뒤에 서 있던 교도관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인 미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해서 날뛰는 시어머니를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검지로 유리벽을 톡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고 제 말 들으세요. 시간 아깝다니까요. 민수 씨 시신 찾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순자 씨의 발광이 뚝 멈췄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신이라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한 것을 겨우 버텨내고 있었죠.
미영은 수화기를 고쳐쥐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나른한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민수 씨 좋아한다고 장조림 해오겠다고 전화했던 날이요.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퇴근해서 왔길래 제가 술상을 좀 봐줬거든요. 민수 씨가 소주를 참 좋아했잖아요. 제가 그 소주잔에 수면제를 좀 탔어요. 아주 많이. 순자 씨의 입이 턱하고 벌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 가죽을 뒤집어 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마누라 최고다 하면서 받아 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골아떨어졌죠. 코까지 골면서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개로 얼굴을 덮고 꾹 눌러줬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미영은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쥐락펴락하며 그날의 감촉을 되살리는 듯한 신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버둥거리는가 싶더니 금방 잠잠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저도 놀랐다니까요. 빚독촉 때문에 중내 산해했는데 민수 씨 생명 보험금이 5억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빚 갚고도 남겠다 싶었죠. 으악, 이 나쁜 년. 내가 사람이야?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순자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머리를 유리벽에 쿵쿵 찧었습니다. 쿵, 쿵, 쿵.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순자 씨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잠들었다가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죽어간 아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순자 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미영이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실종 처리가 돼야 보험금을 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다른 사기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일이 꼬였죠. 결국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민수 씨는 제가 아는 오빠 불러서 차에 싣고 멀리 가서 묻었어요.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뱀의 눈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본론을 말할게요. 저 여기서 나가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변호사 비용도 대야 하고 영치금도 바닥났거든요. 어머니 가게 한다면서요? 장사 꽤 잘 된다던데. 순자 씨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멍하니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돈? 아들을 죽인 살인마가 감옥에 갇힌 주제에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돈이요. 딱 3천만 원만 제 영치금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민수 씨 묻힌 곳 지도로 아주 상세하게 그려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시신 못 찾으면 살인죄 입증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입 다물면 민수 씨는 영원히 차가운 땅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평생 제사상 한번 못 받아보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거죠. 미영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사과 같았습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그 당당한 태도에 순자 씨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벼락을 맞으련. 천벌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 어머니한테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들 뼈라도 추려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1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3천만 원이면 싸게 치는 거 아닌가? 미영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순자 씨의 고막을 파고들어 뇌를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유리벽을 깨부수고 들어가 저 여자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아들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 그 악마 같은 며느리의 입에 아들의 마지막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음 면회 때까지 입금 안 되면 민수 씨가 어디 묻혔는지는 저랑 같이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영은 수화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유리병 너머의 순자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면회 종료되었습니다. 나가세요. 교도관의 말에 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접견실에 홀로 남겨진 순자 씨. 그녀의 귓가에는 베개로 꾹 눌러줬어요 라던 미영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돈을 쥐어줘야만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막힌 현실. 그것은 악마가 내민 잔혹한 거래였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붉고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 찾으려면 내가 악마 손이라도 잡아야지. 암 잡고 말고. 순자 씨는 피 묻은 이마를 소매로 쓱 닦아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섬뜩한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청주교도소에서 나온 순자 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관할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아들을 찾아달라 읍소했던 그곳이었죠. 경찰서 안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수갑을 찬 취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난장판 속에서 순자 씨는 익숙한 얼굴을 찾았습니다. 구석자리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뒤에 파묻혀 담배 대신 볼펜을 잘근잘근 씹고 있는 반백의 형사. 바로 10년 전 순자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최 반장이었습니다. 최 형사님. 순자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최 반장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가 순자 씨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살아계셨군요. 최 반장의 머리에도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의자를 빼주며 순자 씨를 앉혔습니다. 10년 전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지을 때 순자 씨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던 모습이 떠올라 최 반장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받아들고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며느리 김미영을 만난 일, 그리고 그녀가 털어놓은 끔찍한 자백과 거래 제안까지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반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나중에는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에 죽일 년이 있나? 사람을 죽여놓고 시신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최 반장의 고함에 사무실 안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거렸습니다. 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년이 입금 안 하면 우리 민수 영영 못 찾는다고 협박하는데 3천만 원이 어디 애들 이름도 아니고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경찰이 가서 족치면 아니 수사하면 입 열지 않을까요? 순자 씨의 간절한 눈빛에 최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한 말은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 한 얘기잖아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추궁해봤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시어머니가 노망나서 지어낸 얘기다라고 오리발 내밀면 그만입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입증하기가 제일 어려운 법이거든요. 순자 씨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경찰도 어쩔 수 없다니 세상 천지에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돈 주고 시신 찾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내 아들 죽인 년한테 돈까지 쥐어줘야 하냐고요. 흐느끼는 순자 씨를 바라보던 최 반장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만 한 검은색 물체 하나를 꺼내 순자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그것은 초소형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반장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녹음기입니다. 아주 성능 좋은 놈이죠. 주머니에 넣어두어도 상대방 숨소리까지 다 잡아냅니다. 그는 순자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장도 없이 교도소 가서 뒤질 수도 없고, 하지만 어머니가 증거를 가져오신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악마 같은 년이 제 입으로 자백하는 내용, 민수 씨를 어디다 묻었는지 말하는 내용, 돈 요구하는 내용, 그걸 이 안에 담아오세요. 녹음을 하라고요? 순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기계라고는 밥솥이랑 텔레비전밖에 만져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놈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경계심을 풀게 돼 있어요. 다음 면회 때 통장을 가져가서 보여주세요. 돈 가져왔다고 안심시키고 시신 묻은 장소를 불게 만드세요. 그 내용이 여기 녹음만 되면 제가 제 목을 걸고서라도 그년 콩밥 먹는 기간 늘려놓겠습니다. 살인죄 추가해서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최 반장의 눈에는 10년 전 해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뒤늦은 참회와 형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씨에게 녹음기 켜는 법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면 녹음이 되는 겁니다. 주머니에 넣고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순자 씨는 녹음기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감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에 이런 물건을 몰래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내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민수, 내 손으로 찾겠습니다. 순자 씨의 주름진 얼굴에 비장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자 씨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늙은 어미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악마와의 두 번째 거래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순자 씨에게 10년보다 더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면회 날이 밝았고 순자 씨는 다시 한번 청주여자교도소의 차가운 철문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녀의 품 안주머니에는 늙은 형사가 건네준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딸캉 마이너스 순자 씨는 접견실로 들어가기 직전 화장실에 들러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품은 것처럼 가슴팍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행여나 교도관이 몸수색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금속 탐지기는 울리지 않았고 순자 씨는 무사히 접견실 의자에 앉을 수 있었죠. 잠시 후 며느리 김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한결 여유롭고 뻔뻔해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며 비릿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오셨네요? 빈손은 아니시죠? 미영은 순자 씨의 얼굴보다는 그녀가 들고 온 가방에 더 관심이 많은 눈치였습니다. 순자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거울을 보며 연습했던 돈 앞에 굴복한 힘없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래, 왔다.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준비했다. 내 평생 모은 돈이다. 이거면 우리 민수 있는 곳 알려주는 거냐? 순자 씨는 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잔액이 찍힌 페이지를 펼쳐 유리벽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3천만 원. 꼬깃꼬깃한 숫자들을 확인한 미영의 눈이 순식간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이 마치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어머, 진짜 가져오셨네. 역시 어머니한테는 죽은 아들이 산 돈보다 귀한가 봐요. 미영은 유리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좋아요. 입금은 면회 끝나고 바로 하시는 거죠? 거짓말하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순자 씨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짐짓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입금하마. 나가자마자 바로 폰뱅킹으로 쏴주마. 그러니까 어서 말해라. 우리 민수 어디에 묻었냐? 정확하게 말해라. 내가 가서 못 찾으면 돈이고 뭐고 도로 뺏을 테니까. 최 형사의 조언대로였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제 입으로 뱉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영은 돈을 받을 생각에 들떴는지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술술 나오는 자백이었습니다. 청주 외곽에 가면 문이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산길로 한참 들어가면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한 채 나올 거예요. 예전에 무당이 살다가 죽어서 비어있는 집인데 그 집 뒤뜰에 보면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순자 씨의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우물? 네, 우물. 말라버린 우물 옆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사람 키만한 바위요. 그 바위 바로 밑을 파보세요. 1미터 정도만 파면 나올 거예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비닐로 싸서 묻었거든요. 10년 지났으니까 아마 뼈만 남았겠지만 찾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미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사람이 그것도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을 비닐에 싸서 우물가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마치 김장동 묻은 장소 알려주듯 태연하게 내뱉고 있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확실한 거냐? 그 폐가 우물 옆 바위 밑. 거기 가면 내 아들 볼 수 있는 거냐? 순자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되물었습니다. 녹음기에 더 선명하게 담기 위해서였죠. 아, 그렇다니까요. 제가 제 손으로 묻었는데 까먹겠어요? 차로 시신 싣고 가서 밤새 땅 파느라 손톱이 다 깨졌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나 빨리 보내세요. 변호사님 기다리니까. 미영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시신을 유기한 그날, 밤의 기억조차 그저 고생스러운 노동 정도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 꼭 가보마. 순자 씨는 통장을 다시 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의 묵직한 무게감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금 늦으면 안 돼요. 안 보내면 저 확 딴소리해버릴 거예요. 미영은 떠나는 순자 씨의 등 뒤에 대고 끝까지 돈 타령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복도로 나온 순간 순자 씨는 벽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됐다.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악마의 목소리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순자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이제야말로 아들을 어둠 속에서 꺼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울고 있던 아들이 흘리는 눈물처럼 굵은 빗줄기가 순자 씨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청주 문이면의 한 야산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우르릉 쾅 마이너스 천둥 소리가 산자락을 뒤흔들었죠. 그 으스스한 산길을 따라 경찰차 수십 대와 육중한 포크레인 한 대가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바퀴가 헛돌았지만 차량 행렬은 멈추지 않고 산속 깊은 곳, 문제의 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최 반장은 우비를 뒤집어 쓴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다들 위치 잡아. 김 형사, 조명차 저쪽으로 대고. 포크레인 기사님, 저기 우물 옆 바위 보이시죠? 저기부터 파는 겁니다. 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파야 합니다. 경찰 통제선인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폐가 뒷뜰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쳤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마당 한 구석, 뚜껑 덮인 우물 옆에는 며느리 미영이 말한 대로 커다란 바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끼가 잔뜩 낀 그 바위는 마치 지난 10년의 비밀을 묵묵히 깔고 앉아 있는 듯 음산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진흙탕 속에 무릎까지 빠지는 줄도 모르고 폴리스 라인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늙은 형사가 덮어준 담요가 비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졌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저 바위, 포크레인의 삼날이 향하는 저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도록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민수야, 제발, 제발 거기 있어다오. 어미가 왔다. 어미가 너 데리러 왔다. 작업 시작합니다. 비켜서세요. 기사님의 신호와 함께 육중한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였습니다. 쿠구구구 마이너스 거대한 쇠 삼날이 바위를 밀어내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드러난 흙바닥은 빗물을 머금어 검붉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조심스럽게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더미가 옆으로 쌓일 때마다 순자 씨의 심장도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시야를 가렸고
작업하는 대원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1미터쯤 팠을까 갑자기 포크레인 기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스톱? 스톱? 뭐가 걸렸어? 엔진 소리가 뚝 끊기고 사방에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반장과 감식 반원들이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미와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저도 모르게 폴리스라인을 넘으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잠시 후 구덩이 안에서 최 반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시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흙투성이가 된 검은 비닐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너덜너덜해진 비닐 사이로 흙빛으로 변해버린 백골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새신랑이었던 건장한 청년 강민수는 그렇게 한 줌의 뼈가 되어 차가운 빗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민수야. 순자 씨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진흙탕을 기어서 구덩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차가운 데서 혼자 얼마나 추웠냐?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순자 씨는 진흙 범벅이 된 비닐 덩어리를 껴안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흙탕물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아들의 뼈를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눈물이 빗물과 섞여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밥 한 끼 못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잠 한 번 못 재우고 그 악마 같은 년한테 죽임을 당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도 포크레인 기사님도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듯 처연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묵묵히 순자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민수 씨 찾았으니 이제 편하게 보내줍시다. 그리고 그 나쁜 년 제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순자 씨는 끄덕이며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깊은 슬픔 속에서도 어떤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유해를 덮은 비닐을 다시 한번 고쳐 싸주었습니다. 가자, 민수야. 집에 가자. 엄마가 따뜻한 밥 지어줄게. 이제 춥지 않게 해줄게. 경찰차에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져가며 발굴 현장의 비극적인 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절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불빛이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그 긴 지옥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청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은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시신이 발견된 잔혹 범죄로 바뀐 이 기막힌 사연에 온 세상의 이목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법정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아들 민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10년 전의 그 해사한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그 사진을 쓰다듬는 순자 씨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의 피고인 성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들어오십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재판장과 판사들이 입장했습니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 김미영이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수개월간의 수감 생활 탓인지 그녀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은 순자 씨와 눈이 마주치자 뉘우치기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들고 쏘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남편인 피해자 강민수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여 10년 동안 은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노모를 기만하고 시신을 담보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영정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판결문 한 줄 한 줄이 마치 죽은 아들을 위한 진원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김미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탕, 탕, 탕. 법봉 소리가 3번 울리는 순간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기징역? 웃기지 마. 내가 안 죽였어. 증거 있어? 그 녹음 파일 조작된 거라고 했잖아. 이거 놓으란 말이야. 미영은 교도관들의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순자 씨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늙은 할망구야.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돈 준다며. 돈 준다면서 녹음을 해? 내가 그러고도 시어머니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교도관들이 미영을 제압하여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은 10년 전 순자 씨가 며느리로 맞이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에 잡아먹혀 괴물이 되어버린 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일 뿐이었죠. 소란스러운 법정 한가운데서 오직 순자 씨만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미영이 끌려나간 텅 빈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들었니?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순자 씨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영정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10년 전 그 봄날부터 가슴속에 고여있던 한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 서 있던 최 반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순자 씨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 맺힌 어미의 끈질긴 추적과 용기에 대한 형사로서의 깊은 존경의 표시였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순자 씨의 굽은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품에 안은 아들의 사진을 햇살 쪽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날씨 참 좋다. 그치? 우리 아들, 이제 그만 춥고 저기 따뜻한 곳 가서 편히 쉬어라. 엄마가 나중에 갈 때 맛있는 장조림 많이 해서 갈게. 순자 씨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아들은 곁에 없지만 진실을 밝혔고
아들을 편안히 보내주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남은 생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는 아들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거나 처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어깨 위로 10년의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함이 내려앉아 있었으니까요. 세상 그 어떤 탐정보다 훌륭했고 세상 그 어떤 투사보다 강인했던 어머니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